자, 이번 시간에 이제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상권의 문제 풀이는 마지막 시간이죠. 정말 시간이 빠른데요. 공부 더 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현직에 가시게 되면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취업 준비 때문에 이거 많이 들으실 텐데, 여러분 합격하시고 원하시는 금융기관에 취업을 하시고 하시면 저를 또 볼 수도 있어요. 저도 금융연수원에도 가끔씩 나가고 있습니다. 가끔 뵈면 정말 반갑더라고요. 제 강좌 듣고 또 취업에 도움이 되시고 하시면 저도 기분이 좋죠. 네. 마지막까지 힘내서 더 풀어봐요. 자, 1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금융상품별 적합성, 적정성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일단 적합성과 적정성을 구별해야 되죠. 적합성이라는 건 뭐죠? 고객의 투자 목적,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목적에 부합하느냐. 적정성이라는 건 뭐죠? 고객이 직접 찾아오셔서 어떤 상품을 가입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정당한 건지, 정당하냐? 이게 좀 더 나간 거죠. 적합성 원칙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보는 게 적정성이에요. 왜냐하면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정당한지까지 체크를 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의 자본시장법상 보면 파생상품 등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어요. 적정성이. 파생상품이 위험성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금융소비자법, 즉 금소법으로 들어오면서는 좀 더 확대돼서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 더 확대돼서 적정성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1번 질문. 대출성 상품은 적합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맞고요. 보장성 상품이라는 게 뭐죠? 보험 같은 거죠. 보험 상품인데 그 중에서 변액보험은 액수가 변한다는 거죠. 액수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납부한 보험료 중에 그 일부가 펀드 같은 데 투자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실적 배당형 상품은 적합성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딱 좋은 문장이죠. 과거에도 적용이 됐었어요. 적합성 원칙이. 변액보험은. 자, 투자성 상품은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만 클라우딩 펀딩은 제외된다. 클라우딩 펀딩이 뭐 적합성 원칙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크라우딩 펀딩에 관한 그 절차 룰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외되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자, 주택담보대출은 장기이고 금액이 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한지까지 체크한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손실 가능성이 있는 예금성 상품은 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우리가 이제 법에서 말하는 투자라는 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걸 투자라고 하는데, 그럴 때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거고요.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는 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투자성 상품에서도 난이도가 있는 거, 뭐 고난도 상품이라든가 혹은 파생 상품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일단 적합성 원칙. 그래서 여기서 틀렸네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 보실게요. 금소법상 일반 금융소비자와 전문 금융소비자를 구분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모두 적용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금융소비자와 전문 금융소비자를 구분을 해야 되겠네요. 그 구분은 어떻게 하죠? 전문이라는 것은 그런, 예를 들어서 투자상품이다 그러면 그 투자상품에 대해서 리스크, 위험성 이런 거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경험도 많고 투자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견딜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전문 금융소비자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상장회사라든가 이런 규모도 있고 자금력도 있는 곳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시력은 뭐냐? 첫 번째, 설명 의무가 없는 거죠. 전문 금융소비자에게는 설명 의무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적합성, 적정성 원칙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설명해 주세요 하면 설명하면 되는 건데 의무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청약철에도 마찬가지죠. 설명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할 거기 때문에 청약철회권도 일단 없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 부당권유 행위 금지인데,
우리가 이 문장을 보시면서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부당 권유라는 건 말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잖아요. 아무리 전문 금융 소비자라도 부당한 권유를 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고요. 1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약관에 관한 내용인데요. 해석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원칙이 뭐냐? 약관을 해석할 때 원칙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었는데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개별 약정 우선입니다. 우리가 고객과 금융기관 간에 별도의 어떤 약정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약정을 먼저 적용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공동예금, 공동명의 예금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일반적인 약관에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 약관 먼저 해석을 해야 되죠. 통일적 해석, 이거랑 연결이 되겠네요. 통일적 해석이라는 게 뭐죠? A라는 사람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고 B라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저렇게 해석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엄격 해석,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문구 그대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확장 해석하지 말고 문구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작성자 분리. 이때 작성자는 누구죠?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이 훌륭하신 변호사라든가 법을 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약관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관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 뭔가 컨플릭트가 생겼다. 그러면 일단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고객을 위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작성자인 금융기관에 좀 더 불리하게 해석을 하라는 거죠.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은 뭐죠? 민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고 신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약 당사자 간에. 그럼 이건 뭐냐면 불공정에 관한 거죠. 불공정. 어느 일방이 너무 심하게 불이익하다. 계약은 원래 기본적으로 계약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일방이 너무 불리한 계약을 했다. 이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공정에 관한 거죠. 해석의 원칙은 1번부터 4번까지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여신거래 시, 즉 대출을 할 때 설명해야 될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이제 대출을 할 때 설명을 꼭 드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이런 거겠죠. 이자율이 몇 %인가요? 대출이자. 네. 무섭잖아요. 자고 있어도 늘어나는 게 대출이자니까. 자, 그 다음에 얼마를 빌려줄 건지. 한도거래라는 게 뭐죠? 한도거래?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마통이라고 줄여서도 하던데 마이너스 거래를 할 때 어떨 때 금액이 줄어들고 어떨 때 멈추고 어쩔 때 해지가 되는지 같은 논리죠. 기한이익 상실. 기한이익이라는 게 뭐죠? 그 기한 동안 누릴 수 있는 이익이에요. 그러면 대출을 받는 고객 입장에서는 1년 동안 대출을 받았으면 1년 동안 내가 그 돈을 편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갚으면 되는 거죠. 이게 기한이익이에요. 반대로 예금이라고 볼게요. 예금이라고 보면 어때요? 1년짜리 정기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은행은 그 예금에 대해서 기한이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운용하든 은행이 알아서 하는 거죠. 자,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건 뭐예요? 문제가 있네요. 대출을 다 갚으세요. 이런 의미인 거죠. 기한이익 상실 사유. 이것도 중요하죠. 어쩔 때 내가 대출을 다 갚아야 되지? 중간에 말이죠. 뭐 부도가 났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갚아야 되겠죠. 자, 그 중에 가장 관련이 없는 게 뭐냐면 보증인 및 연대 보증인이 되겠어요. 지금 현재 특히나 가계대출, 개인대출에 있어서는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으니까요. 이 중에서 가장 설명해야 될 중요 내용이 아닌 게 바로 보증인 및 연대 보증인에 관한 거겠네요. 자, 20번 문제인데요. 약관 규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지문 보시면요. 약관이란 그 명칭,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이걸 보고 이제 법에서는 이제 불요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요식, 법으로 정한 요식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약관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고객과 금융회사가 계약 체결을 해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약관인 거죠. 왜냐하면 금융기관은 수많은 불특정 다수와 수많은 계약들을 해야 되잖아요. 예금 계약, 대출 계약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작성한다. 약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자, 약관을 비치해야 되고요. 고객이 원하면 교부합니다.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금융기관 가서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있습니다. 프린트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예금 약관을 달라고 한 경우는 없었고요. 여신거래 약관을 달라고 하신 분은 한두 분이 있긴 했어요. 은행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해야 된다. 자,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기본서에는 아직 이 변경된 부분이 반영이 좀 안 돼 있긴 하던데 뭐 이제 반영이 되겠죠. 어쨌든 원칙적으로 약관은요 이제 사후 보고가 되었습니다. 사후 보고. 그전에는 좀 사전 보고가 원칙이었는데 물론 고객의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전히 사전 보고가 맞긴 한데 원칙은 사후 보고로 바뀌었으니까 일단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에요. 기본서에는 아직 안 바뀐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서에서는 아직 안 바뀐 부분이 있지만 맞는 문장이니까. 자, 그 다음에 상품 개발 시 준용토록 의무화된 약관이 보통 약관이 아니라 뭐다? 보통 약관이 아니라 표준 약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표준. 그래서 금융당국과 협회가 협의를 해갖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보통 표준자가 붙은 건 보통 협회에서 만드는데 협회가 그냥 자율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과 함께 협의해서 만듭니다. 일반적인 약관, 특별약관이 아닌 게 보통 약관인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상품 개발 시 준용토록하는 건 표준 약관이고 무조건 똑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금융기관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바꿀 수는 있지만 기본 틀은 표준 약관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자, 5번 문장 보시면 서류를 발송한 경우 일정 기간이 발송하고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만약에 물론 고객에게 직접 전달을 하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고객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일일이 전달을 해야 된다면 금융기관 직원들이 일을 못 하겠죠. 그래서 발송을 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발송된 것으로 추정을 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해커가 PC에 악성 코드를 설치를 해가지고 고객이 정상적인 주소를 입력해도 위조 사이트로 이동되도록 해가지고 고객의 정보를 탈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죠? 파밍이라고 하죠. 파밍. 시험 문제에 좀 이게 종종 나오죠. 종류를 구분하는 거. 그러면 또 잘 나오는 게 스미싱이죠. SMS. 예를 들어서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있죠. 예, 뭐 햄버거 쿠폰이 도착했습니다. 클릭해 보니까 웬떡하고 클릭해 보니까 그렇죠. 악성 코드라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심어지는 그렇죠. 조심해야 되죠. 이거 볼 때마다 이것도 말이죠. 야 정말 그 위조 사이트랑 비슷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서 봤어요. 야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머리가 있는데 왜 이런 데다 이렇게 좋은 머리를 쓸까 참 안타깝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험 목적상 이 종류를 구별하는 것 지금 요청하는 문장은 파밍에 관한 거고요. 스미싱 또 시험에 잘 나오니까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SMS Short Message Service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는 스미싱. 두 번 시험 보면 한 번 정도는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섞여가지고 꼭 체크해 주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다음 2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거는 자본시장법의 어떤 구분에 따를 텐데 자, 일단 투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투자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법적 표현은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을 투자라고 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투자랑은 좀 틀린 개념이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투자는 또 다른 개념이고 좀씩 틀린데 어쨌든 원금을 잃을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런다? 투자라고 하는구나. 원본이 줄어들 수 있는 거.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옵션, 네. 파생상품, 업다운이 엄청 심하죠? 네. 주식도 널뛰기 많이 하죠. 채권은 좀 덜하긴 하지만
발행 회사가 디폴트가 날 수 있으니까, 부도가 날 수 있으면 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죠. 투자 상품이 맞죠. 이론상 MMF도 머니마켓 펀드, 단기 펀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이론상은 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 그 다음에 굉장히 건전성이 좋은 회사채, 최고 등급 두 번째까지, 아니면 국채에 준하는 이런 채권들만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마이너스 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이론상은 가능합니다만. 그래서 회계적으로 보면 MMF는 현금 등가물로 봅니다. 현금 언제든지 출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답은 어렵지 않죠?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년짜리지만 2년 만에 돈이 필요해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잖아요. 해지할 때 원금이 닫히는 일은 없죠. 물론 확정된, 처음에 약정된 이자가 다 지급되진 않겠지만 원금이 닫힐 일은 없다. 정기예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3번 문제 보시겠어요? 자, 불완전 판매에 대한 규제인데 도대체 뭘 어긴 거냐? 이 사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A 고객은 은행에 오셨는데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금융기관 직원이 이거는 이해상충. 이해상충이라는 게 뭐죠? 이해가 충돌하는 거죠. 금융기관에게는 유리하고 고객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판매하였다. 이거는 무엇을 어긴 거냐?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법상,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 대한 거는 금소법으로 넘어왔습니다만 같은 말이에요. 이 이해상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야 됩니다.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춰야 되고, 낮출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판매하면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에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판매를 했죠? 이해상충을 어긴 거죠. 이해상충 금지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제조회사가 있었는데 계열 금융 즉 증권사가 있었어요. 그 증권사를 통해서 그 회사의 채권을 엄청 판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해 충돌이 되는 거죠. 그 회사의 신용도가 굉장히 낮은데 외부적으로 이렇게 잘 맞췄는지 평가를 좀 좋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채권을 사는 고객과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이해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였죠. 이해상충 우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낮춰야 된다. 낮추는 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매해서는 아니 된다. 이해상충 관리 의무를 어긴 거죠. 나머지는 다 한 번씩 살펴본 것들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24번 문제 보실게요.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일단 대리와 중개 차이가 좀 뭐죠? 중개는 브로커리지.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팔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렇게 중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개고, 대리는 본인의 입장에 서서 책임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니까 중개와 대리가 좀 더 강한 거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금융상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보험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그러면 이를 판매해주는 대리 중개업자가 있을 거예요. 판매에 대해서 제조와 분리하고자, 제조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판매는 이쪽에서 할게요. 이런 식의 유도를 하고 있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상품이 쏟아지는데 어떤 상품이 괜찮지? 이거를 자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문. 그래서 이 3대 축으로 가는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그 중에서도 대리 중개, 즉 판매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파트에 관한 것 중에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1번 지문 보시면요. 금융상품 판매업이란, 상품을 판매하는 업이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다. 딱 좋은 말이죠.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연히 어떤 아파트에 사는데 동창회 나갔다가
동창에서 친구가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시 매물 나온 거 있냐? 거기 내가 좀 사고 싶은데, 마침 내 옆집 사람이 있는데 연결해 줬어요. 이건 굉장히 우발적인 거고 일회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을 어긴 게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고마워 하고 수수료를 받으니까 이거 괜찮네. 아예 그 동창들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아파트 팔고자 하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사람은 동창은 나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게 이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에 관한 어떤 자격을 취득하고 어떤 그 제도를 완비하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이때 걸리는 거죠. 즉 금융상품 판매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거다. 이게 업이 되는 거죠. 자, 2번 지문 보시면요. 투자권유 대행인 일반적으로 증권사에 속하면서,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은 아니지만 투자상품을 중개, 권유해 주는 거고요.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 도와주는 거고요.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중개해 주는 거죠. 영국 같은 데서 특히 보험 판매를 중개사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대리점은 말 그대로 대리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GA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제너럴 에이전시. 신용카드 모집인 또 있죠. 대출 모집인도 있어요. 이게 뭐다? 판매 대리 중개에 해당하는 분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직원으로 모두 고용하지 않더라도 판매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대리 중개를 이용하는 거죠. 3번 지문,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중개업자, 판매업자는 사실을 나타내야 된다.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투자권유 대행이다 그러면 자격을 취득하고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려야 되겠죠. 아무나 해서는 아니 되잖아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질문, 업무 감독에 대해서 판매 대리를 맡겼을 때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서 틀린 거죠. 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일을 시킨, 그러니까 계약을 한 금융기관이 책임을 많이 지도록, 즉 일반적인, 여기 나와 있네, 사용자 책임. 일을 시킨 사람이 책임을 많이 지도록 하는 게 사용자 책임인데, 민법에서 말하는 사용자 책임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금융기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돈을 다루기 때문에 민법에서 말하는 것보다 사용자 책임, 즉 직원이 잘못하거나 계약을 한 대리 중개업자가 잘못했을 때도 금융기관이 많이 책임을 지도록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절한 주의를 했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책임제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경중을 가려야 되겠죠. 다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여기서 틀린 거죠. 정당히 노력을 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모든 걸 다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겠죠. 4번이 틀렸고요. 자, 5번 지문 보시면요. 사용자 책임을 일반화하여 일반 원칙으로 도입했다. 딱 좋은 말이죠. 실무적으로는 민법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 자, 2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금소법에 대해서 이제 구속성 영업행위, 금지하고 있는 구속성 영업행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구속성 영업행위라는 걸 뭐라 부르죠? 꺾기라고 하죠. 예. 어감도 좀 안 좋죠? 구속성.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좀 이렇게 강제로 하게 하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은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은행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은행에 꼭 가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대출 받을 때. 대출 받을 때 은행처럼 싸게, 왜냐하면 조달 코스트가 낮기 때문에 대출 이자율도 낮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제일 먼저 달려오는 곳이 은행인데 내가 대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은행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펀드나 보험 상품을 판매를 좀 해야 되는데 실적이 좀 안 나오네. 만약 당신이 이걸 좀 가입을 해준다면 내가 대출을 최대한 한도도 늘려주고 조건도 좋게 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것들을 해서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에 관한 거고요. 보시면 1번 지문,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하여. 자, 중소기업 사장님 본인 명의로 하시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을 좀 해주세요. 안 되는 거죠. 다른 직접 판매업자를 통해서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안 되는 거죠.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자 등 관련인의 계약 체계를 강요하는 경우 이런 거죠. 여기 중소기업이에요. 반대로 대기업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대기업을 상대로 꺾기를 할 수 있을까요? 꺾기가 안 되겠죠. 그러면 대기업이 아니 이 금융기관은 왜 그러지? 그러면 제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땡큐. 그럴 수 있는 거죠.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거래가 좀 더 약자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꺾기 규정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알아서 할 거니까. 자, 약관에 따른 대출입니다. 보험약관에 대한 대출은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금으로 치면 예금담보대출과 똑같은 거예요. 보험 상품도 가입을 하고요. 해지를 하는 게 아니라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줘요. 이거는 본인이 가입한 사람이 필요하면 대출 받아 쓰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약관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연결이 돼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 자체가 이제 꺾기와 관련이 없는 게 뭐냐? 약관 대출은 계약자가 필요하면 하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니까. 네. 이자율도 그리 비싸지가 않아요. 자기가 넣은 예금, 쉽게 말하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거는 꺾기랑은 관계없는 거죠. 보험 약관 대출도 마찬가지다. 같은 논리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5번 지문. 대출 계약을 하고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이죠. 이것도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전후 1개월 내에 수시 입출금 이런 것들을 뺀 예금성 상품입니다. 수시 입출금 상품은 왜 상관없을까요? 입출금 통장은 계약을 하려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예금을 안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상관없죠. 이와 유사한 게 뭐가 있을까요? 신용카드. 신용카드도 꺾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안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전 제공 계약 전후 1개월 꺾기 관한 정의를 묻는 문제네요. 자, 보시면 중소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그 다음에 개인이라면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10%예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신용 등급이었기 때문에 뭐 7등급 이하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이제 지금은 신용 평점이니까 평점이 10%에 해당하는 사람, 하위, 즉 신용이 그리 좋지 못한 사람이 대출을 해줄 테니 이런 상품을 가입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꺾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금융소비자의 월 지급액이 대출 계약에 따라 제공받거나 받을 금액의 몇 퍼센트죠? 1%. 이거는 꺾기의 정의에 관한 거니까요. 그리고 전후 1개월 이런 것까지도 같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1%를 초과하는 경우 이게 뭐라고 그런다? 꺾기라고 한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2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차명 거래이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차명이라는 거 뭐예요?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를 하는 거죠. 속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채권자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본인 소유 자금을 다른 사람 명의에 해놓는 것. 이게 차명이죠. 금융소득 종합과세료 회피를 목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를 하는 것. 마찬가지고요. 생계형저축같이 이렇게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을 더 많이 가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리는 것. 이런 것도 다 당연히 차명거래, 실명법 위반이 해당되겠습니다. 교회 등 임의단체가 있죠. 임의단체. 이게 이제 정식 법인이 아니고 등기가 된 정식 법인이 아닌 이런 단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동창회라든가. 자, 이런 경우에 대표자 명의 계좌 개설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다만 이거는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교회다 그러면 이거는 목사님 명의로 하더라도 목사님 개인 돈이 아니고 교회의 자금이라는 걸 이제 증빙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구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거는 차명 계좌가 아니라 정식으로 법인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실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인정하는 사례들에 해당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 어떤 과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차명거래에 해당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2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실명 확인 생략이 가능한 거래가 아닌 것은, 자, 실명 확인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미 입출금, 그러니까 실명 확인이 된 계좌에서 계속 입출금이 되고 있는 거는 자금이 어떻게 들고 날고 하는지 기록이 명확히 남잖아요. 문제가 없는 경우죠. 세금 내는 거 문제 없겠죠?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100만 원 이하의 송금이나 환전, 이건 금액이 워낙 적으니까 이 정도는 익스큐즈가 되는 부분인데, 할인어음 매매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유가증권의 매매죠. 우리가 어음을 매매할 때는 뒤에 배서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게 연속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어음의 배서가. 당연히 실명이 확인이 돼야 되죠. 정답은 3번. 자, 2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실명 확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금융회사의 실명 확인자는 전 직원인가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그 일반적인 회사 대표는 뭐 대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은행이다 그러면 행장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행장님의 그 운전기사다. 운전기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분은 운전하는 게 주 임무시잖아요. 이게 실명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후선 부서의 직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다? 실명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전 직원이다. 틀렸고, 실명 확인 증표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임의단체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실명 확인 증표가 된다. 자, 임의단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법인 고유 번호, 그러니까 법인은 아니지만 고유 번호나 납세자 번호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 거고, 그게 없는 경우 차선으로 대표의 실명 확인 증표가 쓰이는 거죠. 차선책인 거죠. 차선책. 일반적으로 그렇죠. 법인의 고유 번호나 납세자 번호로 일단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는 틀린 거죠. 이거는 예외적으로 하는 거니까 2번이 틀렸고, 3번 질문, 불법 차명 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꼭 문서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또 알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자, 4번 질문, 전산으로 실명 거래 확인자가 체크가 되는 경우에도 꼭 실명 확인 피일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기관 직원들이 앉아있는 자리마다 자기 고유 번호가 있고요. 그 번호에 따라 그 자리에서 처리하게 되면 그 사람이 처리한 거예요. 만약에 자리를 옮기잖아요. 그럼 그 번호도 탁탁 바꿔서 옮겨가게 됩니다. 굳이 또 도장을 찍을 필요 없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처리한 사람은 누구다? 바로 그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또 날인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5번 질문, 3개월 이내에 서류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인감증명서, 여러분 그냥 그 상식으로도 알아두세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일 처리를 할 때 보면 인감증명서라든가 뭐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최근월 3개월 이내 서류해야 됩니다. 뭐 가족관계 확인 서류든 간에. 그래서 이건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게 맞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떼오라고 그럽니다. 3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1번 지문 보시면요.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서면 또는 구두상 요구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딱 좋은 말이죠. 신용카드나 현금 서비스는 제외되는 내용이다. 이게 뭐냐면 그 개인의 그 대출이나 카드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금융기관이 그 한 곳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 금융기관들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는 교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를 A회사 거, B회사 거 카드 여러 장이잖아요. 어떤 카드가 만약에 그 연체가 되면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다른 회사 카드도 못 쓰게 정지가 되는 걸 경험은 안 해보셨을 테지만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보 교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큰 금액에 여신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출 정보, 카드 정보 같은 것은 교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3번 질문,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최소한 딱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공해야 된다. 딱 좋은 말이죠. 충분한, 그러면 틀린 표현이죠. 필요한 것까지만
거기까지만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되죠. 과세 같은 경우에는 굳이 면제된다. 이게 어떤 거예요? 가령 우리가 예금, 정기예금을 가입을 하고 이자를 받게 되면 원천징수라는 걸 하죠. 위드홀딩.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이제 개인의 주민번호로 그 사람의 그 인적사항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 건데, 이거는 세법에 따라 그냥 기계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굳이 정보 제공했습니다라고 알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고요. 금융회사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뭐 있겠죠. 자, 이런 경우 뭐 세무조사가 나와서 거래 내역이 통보가 되거나 이럴 때는 10일 이내, 7일이 아니네요. 이거는 날짜 가지고 좀 틀리게 하는 건 조금 까다롭긴 한데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된다. 서면으로. 유예가 있으면 유예 기간 후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3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정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보시면 본인이 요구해요. 내 정보를 달라. 당연히 요구할 수 있겠죠? 자, 검찰의 소환명령. 이거랑 관계없네요. 소환명령 자체랑 관계가 없는 거죠. 예. 영장에 의한 경우. 그렇죠. 법 절차에 의한 경우. 이건 당연히 되는 경우. 업무상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필요한 경우 가능합니다. 이것도 필요한 정보 딱 거기까지만. 여러 가지 세일즈 목적이나 관리상 목적으로 금융기관 내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조세에 관한 법률 등등, 즉 예를 들어서 뭐 세무조사가 나왔다거나 이럴 때는 제공해야죠. 어떻게 해요?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정답은 2번. 소환명령 자체랑 관계없고요. 영장에 의해서 금융정보가 제공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보실게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개인정보보호라는 것은 가장 넓은 의미, 일반법인 거죠. 일반법.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관한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는 거죠. 그 중에서 개인정보 안에서도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신용정보라다. 그러면 신용정보에 관한 법이 있을 거예요. 전자적 거래다. 그러면 전자거래. 실명이다. 그럼 실명거래에 관한 법들. 막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 안에 다양한 게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신용정보다. 그러면 신용정보와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 거죠. 개인정보보호법은요, 가장 일반적인 넓은 범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령 개인정보 중에서도 신용정보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일단 어떤 거? 좁은 범위, 신용정보에 관한 법이 먼저 적용이 돼야 되겠죠. 1번이 틀렸고요.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지문. 해당 정보만으로는 알 수는 없는데 요거를 조합을 하게 되면 알 수 있게 되는 정보도 개인정보 보호에 포함이 된다. 네, 맞는 말입니다. 자,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지만 빅데이터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충돌이 돼요. 빅데이터라는 건 수많은 데이터를 긁어들여 가지고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해서 쓰는 건데, 이게 데이터를 이렇게 가공하다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제약이 많다 보니까 빅데이터가 그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법률적으로 조율을 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3번 질문 보시면요. 회사, 금융회사는 처리자이고 고객은 정보 주체에 해당한다. 딱 맞는 말이죠. 자, 4번 질문 보시면요.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것은 익명으로 처리해야 된다. 되신 대로 실명을 해서는 당연히 아니 되겠죠.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할 수 있다. 당연한 거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문제 보실게요. 다음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 개인정보 중에서도 좀 더 민감한 것들이 있더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의 어떤 소신, 정치적인 소신이라든가 아주 민감한 건강정보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소신에 해당하는 정당 가입이라든가 노동조합 가입, 건강에 관한 정보, 성생활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정보 중에서도 좀 더 민감하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게 바로 민감정보고, 금융거래는 중요한 개인정보 중에 하나지만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건 아니죠. 정답은 1번. 3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3자 제공의 경우는 제3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업무 위탁은 그 업무 처리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정보 처리업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거죠. 이게 거꾸로 설명되고 있죠. 업무 위탁과 제3자 제공이 거꾸로 설명이 되고 있죠. 업무 위탁 같은 경우는 이럴 수 있겠죠. 고객들을 위해서 초청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행사 그 티켓을 발송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어때요? 전문적으로 발송해주는 회사에 위탁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거꾸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틀렸고요. 2번 질문. 사상, 신념 이런 것들은 어떤 거죠? 민감 정보죠. 고유식별 정보가 아니라 고유식별 정보는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해당할 거고요. 틀렸고. 정보 주체가 동의한 경우에도 처리할 수 없나요? 아니요. 본인 정보인데 본인이 해주세요, 처리해 주세요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주체니까. 4번 질문.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동의했더라도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이게 맞는 문장이네요. 예를 들어보죠. 피자 가게가 새로 생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회원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고객한테 뭐 쿠폰도 드리고 할 테니까 회원카드를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주민번호를 모두 적어주세요 하면 지금은 안 됩니다. 과거에 있었어도 그 폐기하도록 돼 있어요. 예, 처리할 근거 없는 거예요. 이건 가능해요. 뭐 생년월일을 적어주세요. 이건 가능합니다. 생년월일을 가지고 쿠폰 보내주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주민번호를 모두 기록해 주세요. 이건 안 돼요. 그러면 금융기관도 주민번호를 모두 기록해 주세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실명법에 의해서 실명거래 해야 되니까 적도록 돼 있는 거죠. 그거는. 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공개 장소에서 영상 처리 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당연히 없는 거죠. CCTV가 있는 거는 그 해당 법이나 절차에 따라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개 장소에서 아무나 설치하면 큰일 나는 거죠. 네, 잡혀갑니다. 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5번 문제. 35번 문제가 마지막 문제죠. 35번. 벌써 마지막 문제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고유식별 정보라는 것은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고유 식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보시면 개인이죠, 개인. 대표적인 게 주민번호죠.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탁탁 부여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 국가에서 보면 굉장히 뭐랄까 그 관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그 편해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주민등록번호. 근데 주민등록증을 잘 안 가지고 다니시죠? 예, 운전면허증, 운전면허 번호도 가능합니다. 여권번호도 가능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등록번호. 이 법을 공무원들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증도 가능합니다. 공무원증. 자, 사업자 등록번호의 사업자라는 건 뭐죠?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도 있는데 사업자에 관한 거죠. 사업자. 그렇죠? 개인의 고유 식별 정보랑은 관련이 없이 별도의 사업자에 관한 정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권의 문제를 모두 마무리했고요. 여러분 꼭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 이제 그 다음 중건, 학원 해주시니까 잘 풀어서 합격하시고 영업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